대구 동성로 피바다의 밤, 향촌동파 습격. 그러나 진짜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1997년 11월 3. 일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구의 중심거리인 동성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다.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넌사인,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술집 앞에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꾼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몰려다니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번화가의 밤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의 어딘가에서는 이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동성로 뒷골목 오래된 노래방 건물 앞.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5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동성로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 동성로파의 조직원들이었다. 오늘 조용하네. 한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월요일이라 그런 거지 뭐. 다른 남자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계속 골목 입구를 살피고 있었다. 이 구역에서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부터 향촌동 조직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향촌동은 동성로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하지만 두 조직 사이에는 오래된 경계선이 존재했다. 서로의 구역을 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그 규칙이 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대구의 조직 세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빠르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조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그 순간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꺼번에 뛰어들어왔다. 검은 모자, 마스크, 그리고 손에 들린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향촌동이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다. 퍽! 야구 방망이가 한 조직원의 어깨를 그대로 강타했다. 남자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휘둘러지고 유리병이 깨졌다. 골목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동성로파 조직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개새끼들. 그들은 노래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숨겨둔 쇠파이프를 꺼냈다. 곧바로 반격이 시작됐다. 퍽, 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였다. 근처 술집에서 나오던 손님들이 놀라 도망쳤다. 싸움이다. 칼 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동성로파 조직원 중 한 명, 박민수가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이 골목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조직원이었다. 향촌동 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는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한 남자의 팔을 그대로 가격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었다. 번쩍.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칼날이 번쩍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격! 박민수의 몸이 굳었다. 칼이 그의 배를 깊게 파고들었다. 피가 순식간에 쏟아졌다. 그는 쇠파이프를 놓치며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동성로파 조직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칼을 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향촌동 조직원들이 다시 한번 돌진했다. 이제 싸움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다. 골목 양쪽에서
쇠파이프가 휘둘러지고 주먹이 날아들고 유리병이 깨졌다. 한 남자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팔이 부러진 채 비명을 질렀다. 주변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경찰 좀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 죽어요. 몇 분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윙, 경찰차였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향촌동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빠져. 경찰 온다. 그들은 골목 뒤편으로 도망쳤다. 현장에는 동성로파 조직원들과 부상자들만 남았다. 길바닥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민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만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수야, 버텨.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다. 몇 초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그리고 경찰차 3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다. 경찰들이 뛰어 내려왔다. 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싸움은 이미 끝난 뒤였다. 경찰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옮겼다. 한 경찰이 바닥에 누운 박민수를 확인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사망입니다. 그 말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동성로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는 참혹했다.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여러 명.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벽 한쪽에 빨간 스프레이로 쓰여있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촌동 접수. 그 글자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다음 날 아침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형사 김도윤은 사건 현장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정리된 보고서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피로 물든 골목, 깨진 병, 그리고 쓰러진 박민수의 사진. 김도윤 형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결국 터졌군.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다. 형님, 조직 싸움 맞죠? 김도윤은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벽에 적힌 글씨였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전쟁 시작이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대구 조직 세계에서 구역 전쟁이 시작되면 끝이 쉽게 나지 않는다. 김도윤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동성로 거리의 간판들이 낮에도 희미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쇼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 골목에서 흘러내린 피는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것도. 대구의 밤이 다시 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성로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아침,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밤새 정리된 사건 보고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형사들은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다. 전날 밤 동성로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폭력배 간의 구역 전쟁이었다. 김도윤 형사는 사건 파일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피로 물든 골목, 깨진 술병,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부상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칼에 찔려 쓰러진 박민수. 김도윤 형사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향촌동이 먼저 들어온 거 맞습니까? 옆에 있던 후배 형사 박정훈이 물었다. 김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증언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는
벽에 붙어 있는 대구지도 앞으로 걸어갔다. 지도에는 굵은 펜으로 몇 개의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두 곳이 특히 눈에 띄었다. 동성로 그리고 향촌동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 1km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동성로파 동성로는 대구에서 가장 큰 번화가였다. 클럽, 술집, 노래방, 쇼핑몰. 밤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동성로파였다. 보스는 이태성, 38세, 거리 싸움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조직을 키운 인물이었다. 그는 성격이 냉정하기로 유명했다. 괜한 싸움을 싫어했고 돈 되는 사업만 관리했다. 동성로파의 주요 수입은 단순했다. 유흥업소 보호비, 클럽 지분, 그리고 불법 도박. 조직원은 약 40명 정도. 대구 조직 세계에서는 꽤 큰 세력이었다. 향촌동파 향촌동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예전부터 대구의 구도심이었다. 낡은 술집과 작은 식당들이 많았고 오래된 시장도 있었다. 그곳을 장악한 조직이 향촌동파였다. 보스는 장철호, 41세, 거칠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대구는 결국 하나로 정리된다. 문제는 최근 상황이었다. 1997년 한국 경제는 IMF 위기로 흔들리고 있었다. 장사가 안 됐다. 유흥업소도 손님이 줄었다. 향촌동 조직의 돈줄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장철호는 결정을 내렸다. 동성로를 먹는다. 김도윤 형사는 자료를 덮었다. 문제는 타이밍이야. 후배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갑자기 터졌어. 동성로파와 향촌동파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경계해왔다. 하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왜냐하면 서로 손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조직전쟁이 시작되면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두 조직 모두 무너진다.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어젯밤 향촌동 조직이 10명 넘게 무장하고 동성로 구역으로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동성로파 조직원 몇 명을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조직원 김상철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어젯밤 싸움에서 맞은 상처였다. 김도윤 형사가 맞은편에 앉았다. 향촌동이 먼저 공격했지? 김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들어왔다? 모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정도 싸움이면 이유가 있어. 김상철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어떤 분위기? 향촌동 애들이 계속 동성로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김도윤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찰이었나? 김상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난 뒤 김도윤 형사는 동성로 거리로 직접 나갔다. 낮의 동성로는 평범했다. 쇼핑하는 사람들, 거리 공연, 카페 앞에서 사진 찍는 학생들. 어젯밤 피가 흐르던 골목도 지금은 조용했다. 하지만 골목벽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 테이프,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스프레이 글씨. 향촌동 접수. 김도윤 형사는 잠시 그 글씨를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형사님,
돌아보니 후배 형사 박정훈이었다. 향촌동 쪽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라고? 오늘 밤 모인답니다. 김도윤 형사는 잠시 생각했다. 조직들이 모인다는 건 보통 두 가지였다. 회의 아니면 복수.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답은 하나였다. 전쟁 준비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밤 공기로 퍼졌다. 대구의 조직 세계에서 구역 전쟁이 시작되면 피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김도윤 형사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어젯밤 싸움, 그건 단순한 조직 충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을 붙인 전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대구의 밤은 계속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동성로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다. 대구 시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하고 술집은 밤마다 붐볐다. 하지만 조직 세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긴장, 그리고 침묵. 특히 동성로 주변에서는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고 골목에서 조직원들이 서로 노려보는 일이 잦아졌다. 경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는 매일 밤 순찰을 강화하고 있었다. 김도윤 형사는 며칠 동안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형님, 커피 좀 드세요. 후배 형사 박정훈이 종이컵을 건넸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동성로 사건 자료가 펼쳐져 있었다. 향촌동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네. 김도윤은 중얼거렸다. 조직 전쟁이 시작되면 보통 바로 보복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향촌동 쪽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형사과 당직 경찰이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얼굴이 굳었다. 형사님, 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30분 뒤 경찰차가 앞산공원 입구에 멈춰 섰다. 이곳은 대구 시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오는 공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는 곳이었다. 현장에는 이미 순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김도윤 형사가 차에서 내렸다. 어디야? 한 경찰이 공원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 주차장입니다. 어두운 공원 주차장 한쪽에 검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차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문 안쪽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김도윤 형사는 천천히 다가갔다. 경찰이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피 냄새가 확 퍼졌다. 운전석에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목에는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다. 이미 사망한 지 몇 시간은 된 상태였다. 김도윤 형사는 얼굴을 자세히 확인했다. 그리고 눈이 잠시 멈췄다. 이 사람, 옆에 있던 형사가 말했다. 동성로파 조직원입니다. 이름은 김상철. 며칠 전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현장은 조용했다. 과학수사팀이 차량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김도윤 형사는 차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 박정훈 형사가 다가왔다. 형님, 이상합니다. 뭐가? 차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안에서? 네. 그럼 범인은? 밖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김도윤 형사는 잠시 차 안을 다시 바라봤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차 안에는 몸싸움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처럼. 김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조직 내부다. 박정훈 형사가 눈을 크게 떴다. 향촌동이 아닙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향촌동이면 이렇게 안 죽여. 조직전쟁에서는 보통 공개적으로 공격한다.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달랐다. 조용했다. 그리고 깔끔했다. 마치 입을 막기 위한 살인처럼 보였다. 다음 날, 경찰서는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동성로파 조직원 하나가 더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조직 세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도윤 형사는 부검 결과를 보고 있었다. 사망 시간,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사인은 경동맥 절단. 그리고 또 하나, 차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이상했다. 사망 직전 마지막 통화. 단 한 사람과 통화했다. 번호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김도윤 형사는 번호를 계속 바라봤다. 추적해. 내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번호 주인은 놀랍게도 동성로파 내부 인물이었다. 박정훈 형사가 말했다. 형님,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누구 번호야? 박정훈은 서류를 내밀었다. 김도윤 형사의 눈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다. 말도 안 되네. 왜냐하면 그 번호의 주인은 동성로파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2인자 최광수.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박정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혹시...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싸움, 향촌동이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순간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구 조직 세계의 전쟁, 그 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더 많은 피를 부르게 될지도 몰랐다. 김상철의 시체가 발견된 이후 사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조직 충돌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 회의실. 벽에는 사건 관련 사진과 인물 관계도가 붙어 있었다. 동성로파 조직도, 향촌동파 조직도, 그리고 그 사이에 빨간 선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다. 김도윤 형사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지금까지 정리한다. 형사들이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첫 번째 사건. 그는 사진 하나를 가리켰다. 동성로 골목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 사진이었다. 향촌동 조직이 동성로 구역에 들어와 싸움 발생. 다음 사진. 두 번째 사건. 앞산공원에서 발견된 김상철의 시체. 동성로파 조직원 사망.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문제는 여기다. 벽에 붙은 통화 기록 사진. 마지막 통화. 최광수.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정훈 형사가 말했다. 형님, 혹시 최광수가 김상철을 죽인 겁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김도윤 형사는 직접 동성로로 나갔다. 동성로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골목마다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전쟁 직전의 긴장. 김도윤은 한 술집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동성로파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검은 코트, 짧은 머리, 그리고 차가운 눈빛. 동성로파 2인자 최광수. 그는 김도윤 형사를 보자 잠시 웃었다. 형사님. 김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최광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덕분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김도윤 형사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김상철. 최광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하지만 바로 웃었다. 그 친구 안타깝죠? 마지막 통화. 김도윤이 말했다. 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최광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조직 1입니다. 무슨 뜻이야?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바닥에서는 별일 다 있습니다. 김도윤은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남자, 무언가 숨기고 있다. 며칠 후 경찰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동성로파 자금 흐름 조사. 최근 6개월 동안 이상한 돈 이동이 있었다. 박정훈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형님, 뭐 나왔어? 이거 보세요. 김도윤은 서류를 넘겼다. 현금 인출 기록, 비밀 계좌, 그리고 돈이 흘러간 곳. 놀랍게도 향촌동 쪽 인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김도윤 형사가 중얼거렸다. 설마. 박정훈이 말했다. 최광수 계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제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다. 최광수의 계획. 그것은 단순하지만 위험한 것이었다. 향촌동 조직과 비밀 접촉 동성로 구역에서 충돌 유도 조직, 내부 혼란 발생 보스 제거, 조직 장악, 즉 전쟁을 일부러 만든 것이었다. 박정훈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전쟁을 만든 겁니까? 김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 때문이겠지. 동성로파 보스 이태성은 조직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도 후계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다. 최광수는 그 기회를 노린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경찰이 움직인다. 조직은 약해진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보스가 제거된다. 그러면 2인자인 자신이 자연스럽게 권력을 잡는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김상철. 그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김도윤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다. 대구의 밤거리가 보였다. 넌 사인. 사람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한 남자가 조직 전쟁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김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박정훈이 물었다. 어떻게요? 김도윤은 서류를 덮었다. 최광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놈부터 잡는다. 그리고 그 순간 대구 조직 세계를 뒤흔든 전쟁의 진짜 설계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도윤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분명했다.
동성로에서 시작된 조직 전쟁. 겉으로는 동성로와 향촌동 두 조직의 충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성로파 내부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최광수, 동성로파 2인자, 그리고 이 전쟁의 설계자. 대구 중부경찰서 강력계 회의실. 벽에는 최광수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다. 김도윤 형사가 형사들을 바라봤다. 증거 정리한다. 그는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동성로 난투 사건. 향촌동 조직이 동성로 구역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정보는 누군가 내부에서 흘린 것이었다. 두 번째, 김상철 살해 사건. 사망 직전 마지막 통화. 최광수. 세 번째, 자금 흐름. 최근 6개월 동안 최광수 계좌에서 향촌동 인물들과 연결된 돈 거래가 발견됐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정훈 형사가 말했다. 형님, 이제 거의 확실한 거 아닙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체포하려면 마지막 증거가 필요하다. 어떤 증거요? 직접적인 지시, 즉 최광수가 전쟁을 계획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정보원이 경찰을 찾아왔다. 남자는 얼굴이 창백했다. 형사님, 저 위험합니다. 김도윤 형사가 물었다. 누구야? 동성로 쪽 사람입니다. 남자는 주변을 계속 확인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광수, 곧 움직입니다. 김도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언제? 오늘 밤. 어디서?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모텔입니다. 새벽 2시. 대구 중구의 한 골목. 대구 중구 오래된 모텔 앞에 경찰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형사 10여 명이 차에서 내렸다. 김도윤 형사가 무정이를 잡았다. 모두 준비. 박정훈이 옆에서 말했다. 형님, 진짜 여기 맞습니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보 확실하다. 그는 잠시 건물을 바라봤다. 3층 모텔, 희미한 간판 불빛, 그리고 조용한 골목. 김도윤이 손을 들었다. 간다. 형사들이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을 올라가며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3층, 305호. 문 앞에서 형사들이 위치를 잡았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쾅. 문이 한 번에 부서졌다. 경찰이다. 방 안에서 놀란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최광수였다. 그는 순간 창문 쪽으로 뛰었다.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눌렀다. 최광수는 잠시 몸부림쳤지만 곧 힘을 뺐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바닥에 앉은 채 웃었다. 김도윤이 말했다. 최광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사님. 끝났다. 최광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증거 있습니까? 김도윤은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던졌다. 통화 기록, 계좌 기록, 그리고 정보원 진술. 최광수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대단하네. 잠시 침묵. 그는 벽에 기대며 말했다. 그래도 하나는 맞습니다. 김도윤이 물었다. 뭐가? 최광수가 말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몇 달 후 법정.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고 있었다. 피고인 최광수는 조직 내부 권력 장악을 위해 폭력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법정 안이 조용했다. 살인 및
조직범죄 혐의로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다. 무기징역. 최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 이후 동성로와 향촌동 조직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받았다. 수십 명의 조직원이 체포됐다. 조직 세력도 크게 약해졌다. 대구의 밤거리도 조금씩 다시 조용해졌다. 어느 날 밤, 김도윤 형사는 다시 동성로 거리를 걸었다. 넌 사인, 사람들,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몇 달 전,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단 한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김도윤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밤 공기로 천천히 퍼졌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권력 때문에 시작된 전쟁, 그리고 고개를 들어 거리를 바라봤다.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대구의 밤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그 도시의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는 언제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만큼은 끝났다.